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레전드 경선이 진행하는 불편한 세계 속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맞아요. 이 애들 키울 때 진짜 말조심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딸이 제일 먼저 한 말이 A씨여가지고 내가 얼마나 당황했었던지. 네. 자, 이제 이스라엘 뉴스부터 볼게요. 예, 이스라엘 뉴스에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고른 뉴스는, 이제 병원장도 부상을 당한 거야. 이스라엘이 이 병원을 모든 이제 가자 지구에 있는 병원을 다 폭파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상당한 가자 병원장이 이스라엘의 말살 작전 중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 아이가 보니까 죽은 것 같아. 둘 다. 보니까 이제 그 젊은 남자가 아이들 둘을 안고 왔는데 보니까 죽은 걸로 보여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린 희생자의 시신을 운반하는 팔레스타인 남성의 사진이 실린, 이 사람들의 분노를,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근데 더 내가 가슴 아픈 건 이러한 일이 이번에 처음 일어난 게 아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돼 왔다는 거.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돼 왔는데 이제서 우리가 알게 됐다라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세계는 이런 짓을 그렇게 무시하고 외면할 수 있었는가? 내가 살고 있었던 세계가 정말로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세계였는가? 이런 게 막 떠올라서 좀 무서웠던 뉴스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정부군 기지를 폭격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바논의 정부군은 친미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친미 세력들이 잡고 있는 나라이고, 그래서 그 친미 세력들이, 이제 레바논 정부를 잡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친미 세력들이 워낙 인기가 없어갖고 다 이제 단독으로 정부를 꾸릴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이제 헤즈볼라하고 같이 지금 연합 정부를 꾸려놓은 상태인데, 이제 이 레바논 군대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적이고, 레바논 군대는 그나마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적인 그런 성향의 군대인데, 그 군대를 폭격한 거야. 보니까 지금 그 레바논 군대가 헤즈볼라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있나 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는 오폭이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다는데, 내가 볼 때 이거는 오폭이 아닌 것 같아. 오폭인 척 하면서 일부러 이게 레바논의 군기지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 휴전협상 중이래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지금 휴전협상 중인데, 그 휴전협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이제 그 휴전협상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헤즈볼라군, 이제 자기 무장 세력은 어느 영역 바깥으로 북쪽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레바논 군이 이제 헤즈볼라 남쪽에 유엔 평화 유지군이 있는 지역을 이 레바논 군인들이 장악하기로, 이게 유엔 협정 1701호인가 사항이야. 90년대인가 맺은. 그래서 이제 헤즈볼라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이 레바논 군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평화유지군이 여기를 관리한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레바논 군대만, 레바논 군대만 존재하는 거였냐, 평화유지군만 있는 것이었는지 그랬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제 이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를 뺄 테니까 레바논 군대는 주둔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게 지금 진행 중인데, 이놈들이 그 레바논 정부군 기지를 폭격한 거야. 그래서 이제 지네들은 오폭이라는데, 얘네들이 이제 오폭을 했다라기보다 나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보고, 이건 뭔 얘기냐? 잠시 후에 나올 이제 휴전협상과 관계된 것 같아요. 예. 이제 지금 이제 백악관의 다른 기사들은 이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 합의에 근접했다. 아주 그냥 초접근해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뉴스가 있기 전에 미국 특사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회담에서 철수하겠다는 위협을 했다는 걸로 보아 이스라엘이나 레바논이나 그 이제 협상이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이제 이 미국 백악관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에 아주 근접했다, 합의에 근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서 네타냐후가 레바논 휴전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총리는 이를 국민에게 보여줄 방법을 결정하면 휴전할 준비가 돼 있다. 얘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 내나 헤즈볼라군이 북쪽으로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블루라인 사이의 지역에서 이제 철수해라. 그러면서 이 국경의 윤곽을 재협상할 것이고, 그러면서 미국이 이끄는 국제기구가 남부 레바논 비무장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할 거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이제 휴전협정 하겠다는 거야. 이 말은 휴전협정 안 하겠다는 말이랑 똑같아. 내가 볼 때 이걸 근접했다라고 백악관에서 발표하는 게 나는 이게 뻥이라고 보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이 네타냐후 이게 보니까 자기네 이스라엘 군대가 이 헤즈볼라 지역으로 전진을 못해. 그러니까 일단 휴전할 테니까 물러나라. 뭐 UN 1701호에 따라 너네들이 물러나면 휴전협정 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그때 들어가려는 걸로 보여. 그러니까 레바논 군을 공격한 거 아니냐. 이놈이 보니까 이제 그 원래부터 그 레바논 남부 지방, 그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점령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점령지의 북부 지방하고가 전부 다 이제 이스라엘 애들이 야금야금 먹어 들어간 곳이라는 거야.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서 특히 그 이제 레바논 남부를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 8년인가를 이스라엘 군대가 장악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지금 되찾고 싶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미국이 뭐 휴전 협상에 근접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 이것이 얘는 사람도 아니야. 이것이 그 레바논 휴전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에서 뭔가 딴 생각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헤즈볼라가 철수하면 바로 얘가 이제 그 지네 이스라엘 군대를 점령시키려는 그런 꼬라지로 보인다. 그러면 미국이 그때 화를 낼까? 난 화 안 낼 거라고 봐. 그냥 그럴 거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헤즈볼라는 팔레스타인과 함께 할 것이고, 레바논에서의 휴전을 환영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마스의 주장이야. 그러니까 이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이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은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레바논에서 휴전하는 것을 환영한다. 거기서 더 이상 전쟁하지, 너무나 많은 헤즈볼라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휴전에 환영한다라는 이제 입장을 전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헤즈볼라가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이 헤즈볼라랑 진짜 휴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 보면 뭐 이스라엘이 휴전 타결 초읽기 속에서 헤즈볼라 표적을 25곳을 맹폭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헤즈볼라 군대 지휘부를 다 공격했다라고 발표를 했어. 그런데 이 보도에 나온 사진을 봐봐. 여기가 무슨 군 기지로 보이냐고. 이거 일반 아파트잖아. 일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지금 미사일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야. 이런 짓을 하면서 내가 볼 땐 이 레바논 사람들을 쫓아내는 게 목표인 거죠.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의 목표는 이 레바논의 남부 지방에서 이 레바논 사람들, 민간인들을 다 쫓아내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휴전협정 초읽기라는 그러면서 이 헤즈볼라의 군 지휘부라고 주장하면서 민간인 주택가에다가 25곳을 폭격했다는 거야. 나는 얘네가 전혀 휴전할 마음이 없다. 라는 생각이고, 지금 이제 휴전 얘기는 왜 나올까? 뉴스를 다 보고 얘기합시다.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망상이다. 즉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가자의 대량 학살이 가능하다 했던 것은 바이든의 그 전폭적 지원 때문이었으니 바이든이 속죄하라, 이런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마스는 죽일 수도 없고 사라지게 할 수가 없다. 그건 이념이고 정신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렇게 달려든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마스는 분명히 하면서
이건 무슨 얘기냐? 헤즈볼라와 그 이스라엘이 휴전하는 걸 환영한다. 하지만 하마스는 계속할 거다. 이런 뜻이었던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 바이든더러 속죄해라. 네가 적극적 지원해서 이 모든 사륙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헤즈볼라도 단 하루에 이스라엘에 대해 기록적인 51건의 군사 작전을 수행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폭격을 한 것은 아마도 이 작전 다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5일에,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25일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이제 25곳을 폭격했고, 그 다음에 이제 헤즈볼라는 일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일요일에, 그 군사작전을 한 걸로 보여요? 아닌가? 가만히 있어봐. 여기서도 보면, 하여튼 일요일 시간이었어. 그래서, 하여튼, 51개에 대한, 일요일 작전. 일요일에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해서 이게 이제까지의 헤즈볼라의 그 성과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헤즈볼라가 전혀 무력에서 이스라엘에 꿀리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스라엘, 이거 딴 얘기로 넘어가니까.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지금 헤즈볼라하고 휴전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가 볼 때 지네가 옛날에 점령했었던 레바논 남부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지네들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미국의 무기를 다 갖다 쏟아 부었는데도 안 되는 거야. 죽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접근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휴전하는 척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네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냐? 싸울 수 있는 힘은 또 없는 거야. 그러면서도 그 땅을 차지하고 싶으니까 지금 일단 진격해. 그래서 전쟁이 이제 심각해서 이제 중동 지역을 긴장시키고 그래서 미국과 유엔이 이제 끼어들어서 휴전을 중재하게 하고 그래서 휴전을 진행하는 틈을 타서 지네가 북쪽으로 밀고 들어가려는 그런 계산이 아닐까라는 이제 그 소설이죠. 근거는 없는데 얘네들이 이제까지 과거의 행적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저의 추측성 소설이었고요. 다음 이스라엘의 하레츠라는 가장 오래된 언론이 있대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점령된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이 하레츠라는 신문인데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작전이 확대되면서 이스라엘군이 저지른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비판했던 하레츠라는 언론을 지금 문 닫게 하겠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애기들의 시신을 안고 가는 이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보도한 거야, 하레츠가. 그랬더니 얘네들은 이제 반역자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이 하레츠에게 제재를 부과하기로 만장일치로 이스라엘 내각이 결정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거죠. 그래놓고 지네들은 민주주의자라고, 유일한 도덕적 민주주의자라고 지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자 이제 이 하메네이가, 이란하고 그냥 평화협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네타냐후는 사형 선고해야 된다. 네타냐후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ICC 체포영장으로 충분하지 않고, 네타냐후를 사형 선고하라. 라고 이제 요구하고 나섰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범으로 처리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ICC에서 네타냐후를 전범자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네타냐후를 이제 사형하라는 거야. 근데 이 ICC가 푸틴도 전범이라고 했어. 그런데 사실 푸틴은 전쟁범죄를 하지 않았어요. 민간인을 학살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이 네타냐후는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 하마스 무장군인에 대한 학살보다 더 컸잖아. 그러면 이 부분은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로 사형 선고, 중형에 때려야 된다라는 지금 요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러면서 이제 이란의 육군 참모총장이 이란의 저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마디로 이제 이란 최고 사령관 압둘라히 무사비가 이 저항의 축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다시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저항의 축, 이 사람들의 동맹을 확고히 지지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시리아나 이라크에다 뭐라고 소문을 내냐면, 이란은 지금 서방하고 화해하려고 한다. 그래서 너희들을 버릴 거다. 헤즈볼라도 버리고 하마스도 버리고 뭐 시리아 군이나 뭐 이렇게 다 뭐 예멘군이나 다 버릴 거다. 그런 소문을 자꾸 내고 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이란에서 그렇지 않고 우리는 변함없이 저항의 축을 지지 지원한다라는 이제 발표를 한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이란이 사실 이제 이란을 적이다라고 선언한 건 누구야? 미국이야. 미국이 왜 그랬느냐? 사실 이제 다른 뉴스에 보면 나오는데 이란이 이제 이슬람 혁명을 했던 시기, 그 이슬람 혁명을 하면서 그 당시가 이제 그 카터가 대통령이었던 시대래. 그 이제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던 시점이 카터가 대통령이었던 시점이고, 한마디로 글로벌리스트들, 한마디로 이제 세계의 자본을 빨아들이는 걔네들이 카터가 이제 그때 대통령을 한 번밖에 못하고 재선에 실패를 했는데, 그게 이란의 이슬람 혁명 때문이었다는 거야. 그게 얘네들한테 원한이 됐었던 것 같아. 그래서 트럼프를 지금 이제 지원한 그 세력들도 결국은 이제 이란을 절대로 용서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슬람 공화국을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비판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이란이란 존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동안 오페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70년대 초반에 오페크를 만들어가지고 68년도에서 70년대 초반에 오페크를 만들어서 서아시아에 대한 완벽한 지배체제를 구축해놨는데, 그걸 깨고 나온 게 이제 이슬람 공화국 이란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란은 미국의 영원한 적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란이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과 29일 날 핵 문제 관련 회담을 하겠다. 회담을 할 예정이다. 근데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제 미국은 이제 이란하고 미국이 화해가 안 되니까 영푸독이 이란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다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이제 이 미영푸독이 IAEA를 시켜서 이란이 그 제대로 된 핵사찰을 안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 IAEA 협정을 위반했다라는 그 비난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너희들이 제대로 조사도 안 해놓고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우라늄 농축 들어간다라고 이제 이란에서 선언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이란엔 뭐가 있어? 엄청난 탄도미사일이 있어. 그리고 새로운 무기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무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미영푸독이 쫀 거지. 내가 볼 때는 이제 걱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란의 화를 좀 달래고 이런 핵 협상을 다시 이제 하기 위해서 아마 29일에 다시 만나겠다라는 이야기를 흘리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RT 보도예요. 그래서 이제 네타냐후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은 실제로는 서방에 대한 기소다. 이스탄불 코치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독일인 역사가의 주장이야. 이거는 이게 뭐 팔레스타인인이 주장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독일인 역사가가 네타냐후에 대한 ICC 체포영장은 실제로는 서방에 대한 기소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 서방이 자기네들끼리만 이 규칙 기반 질서 라는 이름으로 노골적인 위선적인 외교 정책을 이제까지 표하한 것에 대한 영장이다. 서방의 그런 행동에 대한 비판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네타냐후에 대해서 미국 미영푸독이 계속 무기를 대줬잖아. 무기와 자금을 대주면서, 그래서 이제까지 이 네타냐후의 이 민간인 학살이라는 반인권적인 정말 국제법을 위반한 너무나 잔혹한 살인을 방조했잖아. 그런 서방에 대한 기소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서방은 받아들여야 되고 반성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그다음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그 서아시아 쪽은 좀 지켜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쟁터로 한번 가보면 RT 보도인데요. 우크라이나의 16세 소년을 국가가 지정한 사살 명단에 올렸다. 루카 안드레예프라는 16살 소년이 우크라이나 갈등에 항의하면서 러시아 국기를 들고 항의했다는 거야. 그래서 16살짜리 아이가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얘는 이제 러시아가 옳다. 러시아의 주장이 옳다라는 입장을 가졌던 애야. 그런데 이제 이 애를 뭐라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 이 애를 살인 대상 명단, 한마디로 타겟 명단에다 올렸다는 거예요. 이런 러시아 국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이 애는 이제 그 주최 측에게 그 깃발을 뺏겼지만 자기는 할 수 있는 한 오래 버텼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반전 시위에 러시아 국기를 들었다고, 우크라이나 군대가 16살짜리 애한테 얘는 보이는 대로 사살해도 된다라는 이제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인에 대해서. 러시아인도 아닌 우크라이나 소년에 대해서,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전선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대부분 영토를 포기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선에서의 그 병력 손실을 대체하기 위해서 파견된 신병들은 점점 더 싸울 의욕을 잃고 가만히 숨어 있다가 죽는다는 거야.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제 탈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뒤에서 막 쏜다는 거죠. 좌우지간 우크라이나 군인 대부분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고 그리고 영토를 포기하는 거에 지금은 영토 포기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가 30% 포기할 수 있다가 70%다. 이제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정서는. 그래서 이 전쟁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마음인데 이 미국의 이런 미친 상원 의원들 이런 애들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이제 그 총사령관이었던 잘루주니가 그간의 전황에 대해서 고백을 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야? 그동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황을 나토 주민들은 몰랐대. 나토의 소속 국가 주민들은 전혀 몰랐는데, 이제 이 우크라이나의 발레리 잘르주니가, 그간의 전황에 대해서 고백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이번 주에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다가 반격이 정체 상태에 있고 엄청난 병력 상실로, 무기를 줘도 운영할 병력이 없게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젤렌스키가 러시아를 도왔다고 비난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러시아가 다 이기게 만든 건 젤렌스키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라는 비판이죠. 더불어 이코노미스트지는 작년 2022년 12월에 잘르주니와 인터뷰한 내용을 메인으로 올렸는데 이 우크라이나 언론 스트라나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23년 반격 작전을 상세히 소개했다. 그때만 해도 미국 등 집단 서방 측은 아직 우크라이나의 전차와 장갑차 등의 공급에 나서지 않았던 때였고 잘루주니는 이제 탱크 300대, 장갑차 600, 700대, 곡사포 500대가 필요하다면서 이 장비를 받으면 2월 23일 이전의 국경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작년에는 주장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규모 군사 지원 조건으로 러시아군을 이전 국경 밖으로 격퇴하겠다고 서방에 약속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이 정도 지금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 전의 국경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여름철 반격 작전의 목표지인 남부의 멜리토폴을 수복하는데 충분했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잘르주니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지원을 하면 멜리토폴까지는 그 수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토의 군사 교본과 우크라이나의 역량과 계산을 볼 때 시뮬레이션으로도 크림반도까지 진입하는데 4개월이면 충분한 걸로 검토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우크라이나군이 하루 30km 속도로 남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처음에 부대 지휘관들에게 문제가 있다 판단해서 일부를 교체했고 그 다음에는 부대원들을 바꿨다면서
전쟁을 거듭할수록 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을 벌이며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러시아군의 병력을 소진시키는 작전은 큰 실수였다고 인정했다. 러시아군은 최소 15만 명의 사망자를 냈는데 다른 나라에서라면 전쟁을 멈추었을 것이라며 이 정도면 끝내겠지 했는데 이는 판단 착오였다. 잘루준이가 인용한 러시아군의 손실 규모는 우크라이나 참모부가 매일 보고하는 러시아군 사망자 수 30만 명의 절반이라는 점.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가짜 전황 보고에 집단 서방과 한국 언론이 속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그 이제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 30만 명을 죽였다라고 떵떵거리고 있었대. 근데 저 15만 명이라는 것도 이게 내가 볼 때 사망자 수가 아닌 걸로 보여.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에서 사망자 수를 추적하는 미국의 이제 그 친우크라 블로거가 이제 러시아에서 그 이 장례식 기사 를 다 모아서 세 보면 러시아군은 10만 명도 안 된다는 거야.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그런데 반대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5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지. 자, 하여튼 그래서 미국의 타임즈는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손실을 10만 명으로 추정했었다. 그런데 이제 이 잘르준이도 양측의 공격적 행동은 장비와 병력에 큰 손실을 내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큰 손실도 부인하지 않았다. 그나마 가짜 전황 보고에 대한 수많은 속임수 중에서 잘르준이는 양심적인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얘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고 그리고 전황은 매우 불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가만히 있어 보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지금 이제 기사를 안 골랐나 보네. 우크라이나의 정부와 군부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해서 지금 쿠데타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이 군인들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를 여기서 더 전쟁으로 내모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젤렌스키 정부에서는 계속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잖아. 이게 지금 마찰을 일으키면서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지금 그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정보가 처음으로 잡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백악관은 이제 러시아의 깊숙한 곳까지 공습을 허가했다라는 것을 확정했다. 그래서 쿠르스크 주변, 그러니까 쿠르스크 안쪽까지 러시아를 공격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러시아가 계속 러시아의 쿠르스크보다도 더 깊은 곳까지 공격하면 미국 너랑 나의 전쟁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이걸 지금 확정했다는 거야. 전쟁하자는 얘기죠. 예, 지금 이제 이 러시아가 이런 짓 하면 전쟁이야. 그랬더니 전쟁하자? 뭐 이런 식의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볼 때 치매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 아닌가 싶어. 아니면 내가 볼 때 이제 보니까 바이든이 그 90년대부터 그렇게 광란의 폭주를 했고 그러면서 가장 극렬한 전쟁주의자였다는 거야, 바이든이. 내가 볼 때 지금 치매 상태에서 그 전쟁에 대한 욕망만 남아있는 게 아닐까? 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 합법적으로 제작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도록 허용했다. 백악관과 프랑스가 지금 이제 자기네 무기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허용했다는 거야. 러시아는 이것이 우크라이나를 종식시키려는 시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려는 시도다.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다 점령할 수밖에 없다. 지금 러시아 쪽에서 이게 흘러나온 정보가 지난번에 우리 저기에서 보여준 세 가지 그 3등분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으로 된 그 지도 정도로 합의하자라는 게 러시아 아닌데, 지금 이제 이 프랑스나 이 미국에서 보이고 있는 것은 러시아 내륙 모스크바나 방산 기업체
방산 단지를 공격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요구를 이제 계속하면서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협상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결국은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거다라고 이제 러시아가 비난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또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다가 군대를 배치하겠다. 근데 이제 이건 나토군이 아니라는 거야. 나토군과 차이점이 뭐냐고. 근데 이제 영국과 지난번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영국과 그 프랑스군은 점령해야 된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군대를 배치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영국 미영 푸독의 입장이야. 근데 이제 이 독일은 지금 숄츠가 좀 그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내부에서 좀 그 반전 여론이 올라가면서 좀 이제 분란이 있는 것 같고, 미국은 이미 이제 그 너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다가 그 군대를 계속 그 나토군을 계속 배치해 놓고 기회를 봐서, 그러니까 이 푸틴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러시아를 공격한다라는 그런 작전으로 지금 가려는 거야. 그걸 이제 러시아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독일의 숄츠가 총리로 재지명됐다. 그러니까 이 3인당에서 이 숄츠가 인기가 매우 없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숄츠에 대한 재신임을 했대요. 사회민주당에서. 그래서 이제 숄츠가 다시 총리로 있지만, 그러니까 내년 선거까지는 이제 총리 역할을 계속 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 정치가 혼란에 빠졌지만 숄츠는 최후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거 이제 중국 쪽에서 지금 독일을 바라본 입장이에요. 사진은 3년 전 독일 베를린에서 FDP의 린드너 의장, 숄츠 3인당 의장 후보, 베르베르크와 하베크 녹색당 공동 의장, 월터 보르얀스 3인당 의장과 그다음에 에스케니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 구성 합의서를 소개하는 기자회견 후 이게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 그 신호등 연정을 만들었을 때 사진. 최근 독일 정치는 갑작스러운 혼란에 빠졌다. 숄츠 총리는 협력을 위한 신뢰 기반이 부족해 이달 6일 린드너 자민당 대표를 재무장관에서 경질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자민당은 연립정부 탈퇴를 선언했고 3인당 자민당 녹색당으로 구성된 독일 여당 연합은 숄츠와 그의 새 연방의회 선거를 의제로 상정했다. 사회민주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하락하자 일부 의원들은 총리 후보로 숄츠를 대신해 인기 높은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을 내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치적 폭풍의 중심에 있던 숄츠는 최후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지도자 정상회담에서 숄츠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회민주당이 자신을 다시 지명할 것이라고 암시하고 자신과 사회민주당이 새 선거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스토리우스도 지난 21일 3인당 총리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숄츠의 재선을 공식 지지했다. 그러면서 지금 숄츠는 이제 당 지지에 대한 자신감에 가득 있고 외교의 주도권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려고 하고 있다. 숄츠가. 그렇지만 숄츠도 그 나치가 지배하는 나토 세력의 핵심인데 다만 그 미사일 부분에 있어서만 지금 그 타우루스를 안 쏘겠다라는 그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이게 선거 때까지, 내년봄 선거 때까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내년봄 선거 이후에도 계속 안 내놓을지는 그때 가서 가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의 이 튀르키예는 이 나토에 가입시켜준다는 약속을 믿고 한국에 참전했던 이 튀르키예잖아. 그런데 이제 이 나토의 총장을 만나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을 논의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생각보다 이 튀르키예는 나토에게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라는 거죠. 매우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튀르키예를 나토에 포함시켰어야 됐던 거야, 나토 애들이. 그런데 이제 이 튀르키예가 지금 너무나 그렇게 해서 튀르키예를 나토에 가입시켜 놓고 유럽은 항상 이 튀르키예는 유럽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만이네, 아랍권이다 이러면서 이 튀르키예를 무시해 왔던 거야. 그래서 EU에는 그러니까 이 튀르키예는 그러니까 유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토가 됐는데 그 나토 회원국으로서 유럽으로 존중해주지 않은 거야. 동부 유럽은 다 존중해주면서. 그래서 이제 EU에 들어간 애들도 있는데, 그 튀르키예는 계속 안 들여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튀르키예가 여기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면서 맨 처음에 이스탄불에서 휴전협정을 중지했잖아. 그랬는데 그걸 보리스 존스가 깨버렸고,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여기까지 해왔는데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휴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나토 총장을 만났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사는 이 에르도안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갔다라고 이제 써준 걸로 보이는데,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물론 이제 그게 공식적 명분이었을 거다. 근데 나는 이 에르도안 이 튀르키예의 입장은 항상 다른 면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신들의 튀르키예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우리하고 협력해야 된다. 너네 계속 튀르키예 무시하지 마라. 우리가 중러로 가는 순간 너네는 아웃이다. 이런 어떤 사인을 보내러 간 게 아닐까라는 저의 어설픈 소설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이 메드베데프라는 이제 푸틴 전에 대통령을 했던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이 유럽 그 정부들한테 더 이상의 전쟁 지원을 중단해라. 이미 게임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 군사 시설에 대한 초음속 미사일 공격 이후에 이제 더 이상 너희들 전쟁 지원하면 진짜 위험하다라고 이제 경고했단 이야기.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또 다른 주장이 나왔어요. 미국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없다. 500명 사망했다는 것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세계일보 보도인데요. 미국의 국방부가 25일 현재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있거나 이동 중이라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그럼 이 주장은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우크라이나 애들이 퍼뜨린 얘기야. 이게 우크라이나 언론이 그 SNS에다 북한 군인이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올린 동영상의 갈무리래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북한군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없다라고 미국이 또 국방부가 이제 와서 그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뭐 있는 것처럼 뭐 확인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보도의 출처가 정확히 미국 국방부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언론에서 확인했다라고 주장하고 우리 정부에서 맞다 확인했다 미국도 확인했고 EU도 확인했다 이러면서 밀어붙였는데 당시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있거나 이동 중이란 징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군 사상자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그들은 그 지역에 있고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일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뭐 전멸하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북한군이 전멸하고 한 명 살아남았다 이런 모든 말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확인한 적 없다. 사실이라고 인정한 적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밝혔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미국의 누구의 주장을 믿고 우리 정부는 그렇게 꼴값을 떨었느냐. 요게 이제 다음 주제인 거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혜영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 우크라이나 정치학자 바딤 카라세프의 말. 바딤 카라세프는 그 잘 알려진 우크라이나의 정치학자이다. 그는 정치인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방송이나 유튜브에서도 자주 보이는 인물이다. 나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는 북한군을 본 적이 전혀 없다. 포로가 되거나 항복한 북한군을 보여달라.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어떻게 싸우고 있다고 그들이 당신에게 말하는 그 어떤 기자회견장에서 말이다. 일반적으로 이들이 북한군인이었고 그들은 일종의 유령이고 일종의 숨겨진 얘기다. 북한의 그레이맨은 마치 그린맨, 그러니까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탈환할 때 등장한 수수께끼의 군인들을 말하는데 그런 그린맨하고 같은 거다. 북한이라는 주제가 그렇게 이동되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게다가 너무나 유치한 것이라 좀 꺼리면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인들이 러시아 연방 영토에 어태큼스의 사용을 허가할 때, 심지어 미국 국방부가 오랫동안 그것을 부인했을 때 말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해 북한군이 거기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그것은 시간 낭비다.
하지만 누군가는 북한군이 거기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그들이 거기 있기를 바라는가? 우크라이나를 끌어넣기 위해 나토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고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러고 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크라 종전 추진 트럼프에게 우크라이나에서 종전을 추진하는 트럼프한테 자원 등 경제적인 이익으로 지금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헤럴드 경제 뉴스야. 그리고 이제 이 스푸트니크 보도에서 우리 이제 월산낙타님이 따오신 지도인데 왜 얘네들이 돈바스를 포기할 수 없는지. 석탄 매장지, 노란 게 석탄 매장지야. 이 돈바스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는 먼지처럼 흩어져 있어. 그 다음에 뭐 니켈을 비롯한 금속류도 돈바스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에는 별로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 매장지는 이제 돈바스보다는 이제 저 내륙에 있는 거야. 근데 천연가스나 석유는 다른 나라에도 있잖아. 그런데 이 돈바스에만 있는 석탄이나 이런 금속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돈바스 지도상에 보이면 이제 요 분홍색 위치 있잖아요. 그 이제 러시아 악당에 보면 요 돈바스 바로 이 지금 분홍색 선이 있는 여기 요 위에를 지금 전선이 되게 느리게 그러니까 다른 데는 지금 이 러시아 군대가 확 다 이제 밀고 올라갔는데 여기가 제일 전선이 안 줄어들고 있어. 그러니까 쟤네들은 모든 힘을 다 섞어서 여기를 막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저기가 모든 자원의 집중지이기 때문에 저기를 뺏기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저 지점에다가 모든 저기 통제력을 다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 쿠르스크 침공도 했을 가능성이 나는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르켈이 이제 그 자서전에서 쓴 내용이 뭐냐면, 러시아의 핵 잠재력은 무섭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독일 전 총리가 이걸 사용을 막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버섯구름으로 본 핵 위력 비교, 이거는 이제 뉴스핌에서 터지면 전멸하는, 이 러시아 차르본바 쏘면 4억 명이 사망한다. 그래서 이제 이 한번 핵폭탄을 쏘게 되면, 이 이제 에베레스트 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보다 조금 높게 일반 비행이 고도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쪽, 알프스산 쪽이 이제 한 6,000m까지 되기 때문에, 그래, 7,000m는 없을까요? 6,000m 정도. 그래서 이제 그 고도 6,000km 이상으로 이제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는 거잖아. 그런데, 미국의 리틀보이는 45년도에 사용했는데, 일반, 비행기가 다니는 높이만큼 올라갔다. 근데 45년에 나가사키에 떨어진 폭탄이 비슷하게 펜맨이라는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1000킬로톤을 유니콘이라는 실험을 했을 때 일반 비행기 고도보다 높이 올라갔다. 그 다음에 캐슬 브라보라는 미국의 15,000킬로톤짜리를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게 54년 미국이 시험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차르 본바라는 러시아가 5만 킬로톤짜리를 61년도에 시험한 내용은 크기가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 거 저기 2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가 프랑스 거, 다시 그래서 미국이 막 회심의 작전으로 54년에 캐슬 브라보를 만들었는데, 차르 본바라는 그 내용을 보면 훨씬 더 무시무시한, 그래서 이건 이제 4억 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그런 핵 무장력을 갖고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게 이제 메르켈의 주장이고, 아마도 메르켈은 그래서 그 민스크 협정을 진지하게 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근데 나중에 가서 그게 결국 시간 끌기였다라는 걸 인정한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 이제 이 기사는 미국이 어떻게 세계 경제를 파괴했나라는 기사예요. 그래서 이 기사는 진짜 되게 내용이 긴데, 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30분이네. 최대한, 이건 좀 천천히 읽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제 미국이 어떻게, 이 러시아를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몰아내려는 사상 초유의 제재를 가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왜 세계 경제가 이렇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기사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카말라 해리스 토피드? 모르겠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예. 자, 민주당이 경제 문제로 큰 공경에 빠졌다. 경고 신호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분명히 있었다. 21년에는 CNN이 인플레이션을 조 바이든에게 정치적 악몽이라고 묘사했고 22년 가을에는 바이든 휘발유 가격 지수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것은 바이든의 인기가 휘발유 가격과 정확히 연동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바이든의 지지율은 떨어졌고 가격이 내리면 지지율은 올랐다. 23년 12월에 NPR은 미국 국민이 식료품과 휘발유 가격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고 보도했다. 24년 10월에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미국인 52%가 자기 경제 상황이 4년 전보다 나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여당의 경제적인 어려움만큼 치명적인 건 없다. 1990년대 초반의 불황은 조지 H.W. 부시, 한마디로 아빠 부시, 아빠 부시의 재선을 막았고 공화당의 8년 통치가 대공황으로 이어지자 2008년에는 민주당 버락 오바마가 존 맥케인을 크게 이겼다. 지미 카터는 1979년 이란 혁명 때문에 하루에 4,800만 배럴의 석유 생산이 중단돼 유가가 폭등하자 인플레이션에 발목이 잡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지미 카터 민주당이고 글로벌리스트인데 얘네들이 이제 소위 그 79년 이란 혁명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석유 생산이 중단되면서 이 정치적인 패배를 했다는 거야. 1980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 로널드 레이건이 당신은 4년 전보다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건 유명한 얘기다. 압도적인 아니오라는 대답이 카터의 참패로 이어졌고 레이건 혁명의 시작을 알렸다. 24년 대선을 며칠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는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레이건의 질문을 다시 던졌고 군중은 아니오라고 외쳤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이 지미 카터하고 레이건 뒤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 바이든이나 트럼프 뒤에 있는 세력이나 같다라고 봐요. 다 똑같은 뿌리야. 근데 이제 얘네들이 다 글로벌 리스트들이고 그 글로벌 리스트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카터를 통해서 정권 재창출하고 싶었는데 안 됐잖아. 안 된 이유가 바로 이제 이란 혁명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까지 아주 그냥 그 복수하려고 지랄하는 것 같다. 미국의 민주당을 몰락시킨 경제 제재. 카밀라 해리스는 카터처럼 갈등이 촉발한 인플레이션에 타격을 입었다. 오늘날 드물게 명쾌한 목소리를 내는 역사가 애덤 투즈는 21년과 22년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급등이 73년 아랍 이스라엘 전쟁으로 시작된 석유 금수 조치 때보다 더 심각했고 73년 아랍 이스라엘 그 다음에 79년 이란 혁명 충격에 이어 두 번째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21년과 22년에 있었던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급등 사태가 미국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79년 이란 혁명 이후에 두 번째로 큰 충격이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다. 트럼프는 전례 없는 반혁명을 위해 내각 수준의 파괴 공작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해리스의 몰락은 중동 전쟁 때문이 아니다. 그녀가 이스라엘을 지지한 것이 미시간과 다른 경합주에서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지만 말이다. 단지 이 중동 전쟁 때문에 패배한 게 아니다. 해리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패배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22년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 때문에 졌다. 이 제재는 러시아를 약화시키지 못하고 러시아가 미국 압박을 피해 중국과 인도로 경제를 전환하게 만들기만 했다. 이 제재는 헤지펀드와 월가가 원자재 가격을 폭등시키는 베팅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니까 이 제재로 사실 이제 러시아를 제재하는 척 했지만 글로벌 리스트들은 이 전쟁을 이용해서 소위 이 글로벌 자본들에게 전 세계 자원을 대상으로 내지는 무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그 거품 경제를 만드는 걸 허용했다는 거야. 물가는 이미 21년 말에 공급망 부족과 팬데믹 이후의 유가 상승으로 크게 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투기 광풍은 대형 거래자에게, 대자본에게 큰 이익을 안겨줬고 미국 인플레이션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됐다.
그 여파로 서구 물가는 폭등하고 저소득 국가는 황폐해졌다. 24년 1월까지 미국의 장바구니 물가는 22%나 급등했고 이는 여당 민주당의 패배를 예고했다. 인플레이션만 아니었다면 해리스는 쉽게 승리했을 것이다. 투기를 가능하게 한 규제 하나. 자,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뭐 때문에 왔다? 기름값 때문에 온 게 아니었다. 이번에는 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면서 그 제재 때문에 대자본이 미국 전 세계의 자원이나 식량 모든 전 세계의 물건을 가지고 투기를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물건을 팔고 사는 시장과 금융시장은 철저히 이렇게 그 장벽이 설치되어 있었대. 그 장벽을 허문 게 이제 클린턴이었고, 그게 이제 이번에 걔네들한테 모든 저 시장 물건을, 그러니까 시장에서 판매되는 물건들을 투기할 수 있게 열어준 게 이번 전쟁이었다. 이 문제는 클린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규제 완화로 안전장치가 무너졌다. 1999년 미국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간에 장벽을 세운 대공황 시대의 글래스-스티걸 법이라는 게 있어서 한마디로 이제 이 상업은행과 그 다음에 이제 투자은행 그러니까 그 투자를 주고받는 그런 은행은 상업은행과 이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법을 폐지했다는 거야. 자기네들이 이제 세계를 다 장악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2000년에는 상품 선물 현대화법으로 금융 파생 상품 규제를 풀어. 이게 2008년에 은행 붕괴와 금융위기를 야기했다는 거야. 클린턴 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러면서 들어온 클린턴이 결국은 미국 경제를 완전히 지금의 것으로 망가뜨린 게 클린턴 시대부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선물 현대화법으로 금융 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면서 결국은 이 그 집 한 채, 1억짜리 집을 7억까지 대출을 해주는 그런 그 일이 벌어진 거야,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1억짜리 집을 너 가져라.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다 포기하고 캠핑카 타고 떠난 거야. 그게 결국 미국의 은행 붕괴와 금융위기를 야기했고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된 거다. 같은 해에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비영리에서 영리 기업으로 전환했다. 농업 및 무역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이에 따라 상품거래소는 초고속 전자거래와 데이터 보고서 거래량과 수수료를 최대화하려고 했다. 원래 시카고의 상품거래소는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그 공공기관이었는데 이걸 그래서 비영리,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익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야. 그런데 이걸 영리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이윤을 남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150년 동안 밀, 돼지고기, 구리 같은 상품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같은 곳에서 거래됐는데 그 이전까지 이런 거래소는 위험을 줄이고 가격 변동을 억제해 지역시장의 혼란을 완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농부, 제분업자, 창고업자, 식품가공업자는 안정적인 가격 덕분에 급성장하는 나라를 먹여 살렸다. 투기자는 유동성을 제공하고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격차를 메우는 제한적인 역할만 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자, 우리가 윤석열이 들어선 다음에 생전 처음으로 소금 파동을 겪어봤잖아. 그죠? 우리는 이제 소금 파동이 현대에 와서는 최초의 일인데 조선시대까지는 그 소금 파동이 꽤 있었어요. 과거 시대에는 그래서 이제 이 소금을 가지고 물가 장난을 치는 일들이 많았는데 현대 시대에 들어서는 소금 파동이라는 게 있을 수 없었잖아. 그런데 그 소금 파동이라는 것들이 벌어진 것도 결국은 뭐야? 시장에 소금이 없다. 그러니까 왜 이때부터 그 물건이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 시장에서 사라졌다. 시장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사재기를 하는 거야. 대자본이 그 자본으로 시장에서 항상 거래돼야 되는 것들을 사재기를 하면서 가격을 폭등시키고 그 다음에 내다 파는 그런 방식을 하면서 미국의 그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투기에 당하면서 박살이 났다는 거죠. 예. 소금 전매제. 예, 그 소금 전매제를 하면서 이제 소금을 통제했던 게 그게 이제 이 소금이라는 거 없어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소금 장사들이 소금으로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거를 국가에서 관리했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말로 소금은 항상 그 위험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국가가 그 고려 조선시대에도 관리했던 품목이라는 거야. 그런데 고려 조선보다도 못한 일이 윤석열 시대에 일어났다는 거죠. 소금 관리를 제대로 못했던. 그거 내가 볼 때는 이거 대자본이 소금을 가지고 사재기 먹튀를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1,000원짜리 소금을 막 10,000원, 7, 8,000원 될 때까지 묶어놨다가 7, 8,000원이니까 풀어버리는 거죠. 그럼 걔네들은 1,000원짜리를 가지고 6,000원의 이익을 본 거야. 그런 짓을 대자본이 하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죠. 예, 배추 파동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농산물 파동이 다 그런 대자본이 그런 그 농산물, 뭐 옛날 돼지고기 파동도 있었잖아. 그런 것들을 사재기해 놓고 안 푼다는 거죠, 시장에. 그래서 가격을 극대화시킨다면. 극도로 올려놓고 그때 가서 풀어서 그 자본의 이윤을 버는 그런 글로벌 이 투기 자본들이 이런 그 기본적인 생필품 시장에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변화로 클린턴 시대에 이 신자유주의자들은 혼란을 야기했고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전쟁의 서막을 열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밀을 금으로 바꾸다. 91년 골드만삭스는 원자재 지수 펀드를 만들었는데 이는 귀금속과 에너지부터 커피, 코코아, 소, 옥수수, 돼지, 대두, 밀에 이르는 24개의 원자재를 추적하는 새로운 투자 상품이었다. 그것은 초기에 틈새 시장에 불과했지만 규제 완화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커피값 폭등하는 거 이것도 기후 핑계를 대지만 내가 볼 때는 이 글로벌 자본이 커피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통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후 핑계를 대면서 커피값이 오른다. 기후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지네가 그렇게 올리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거래 제한에서 벗어나자 골드만은 원자재에 몰두했고 다른 은행들도 뒤따랐다. 2005년부터 8년까지 3년간 원자재 지수 펀드에 3천억 달러의 투기 자금이 몰렸다. 포린 폴리시는 곡물, 사료, 가축 분야에 월가가 진출해 세계 식량 생산과 공급 시스템이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했고 세계 식량 가격은 80% 올랐고 약 1억 3천만 명이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4천만 명이 만성적 기아 상태로 떨어졌다라고 마더 존스는 보도했다. 선물 시장은 그거하고 좀 매근 같지만 조금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선물 시장이 그거겠네. 그러네. 선물 시장이 그래서 가격이 얼마 정도 오른 것인지에 배팅하는 그런 거였네. 그러네. 선물 시장이 저런 펀드들로 불로소득을 한 거 맞네. 야, 진짜. 와, 이 잡놈들. 금융 규제와 도드 프랭크법 같은 개혁도 원자재 지수 펀드를 억제하는데 실패했다. 22년까지의 시장은 새로운 투기 광풍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은 일주일 만에 21개의 제재를 발표했다. 바이든은 이것이 주요 경제에 부과된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자랑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러시아의 경제는 견제를 견뎌냈다. 제재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미국 제재가 모스크바의 강경 노선을 강화하고 대한 전략의 입지를 약화시키며 미래의 국제적 압력에 대한 러시아의 면역력을 강화함으로써 역효과를 냈다고 이야기한다. 제재는 세계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 역으로 미국 경제를 강타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원유, 산업금속, 비료, 밀, 식용유의 세계 최대 생산국 중 하나다.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로 진입한 지 9일 만에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밀 가격이 54% 급등했다. 11일 내에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139달러로 치솟았다. 3거래일 만에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니켈은 270% 급등했고 비료 가격은 3개월 동안 30% 이상 상승했다. 가격 급등은 공급 부족보다 투기 때문이었다. 다 투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야. 일례로 전쟁 때문에 교란된 세계 밀 공급량은 1% 미만이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공급이 줄어든 건 1%가 안 됐다는 거야. 침공 후 일주일 만에 밀 지수 펀드의 순자산은 2배로 불어났다. 투기를 해서 밀값을 2배로 올렸다는 거야. 당시 한 전문가는 블룸버그의 밀 선물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이다.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투기예요, 투기.
유엔 식량권 특별보고관 마이클 파흐리는 밀 가격 급등에 금융시장과 헤지펀드를 비난하며 가격 급등은 실제 세계 수요와 공급, 새로운 공급 경로를 찾기 위한 조정, 실제 우려를 반영한 것이 아니다. 금융시장의 필요, 욕망, 기능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결국은 이제 그 세계 금융시장이 전 세계에 기아를 만들고 물가 폭등을 만들고 중소기업을 다 망가뜨리고 일자리를 없애고 그런 일들을 전부 다 이 금융 투기 세력이 하고 있다는 거야. 계속 오르는 유가는 자기 충족적이었다. 한 석유 전문가는 유가 급등이 밈 주식에 몰리는 군중 심리와 가격 변동을 증폭하는 AI 거래 알고리즘 때문이라며 배럴당 50센트나 1달러 움직였을 가격이 10달러까지 변했다라고 했다. 한 경제연구소는 과도한 투기가 미국 제재로 부풀려진 유가 거품이 진행되는 동안 서부 텍사스유 원가 가격 상승은 24에서 48%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이것도 다 기름을 갖고 투기했다는 거죠. 스테인리스 스틸과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적인 니켈의 가격 급등은 더 어처구니 없었다. 수십 년 동안 런던 금속거래소 거래자는 옆집 호프집에서 구두로 거래를 했지만 새로운 소유주가 거래소를 과대 지불하면서 인수한 후 수익을 늘리려고 거래장을 헤지펀드에 개방했다. 불투명한 거래로 큰 플레이어들이 거대한 포지션을 잡았고, 그러니까 거대 자본이 뛰어들었고, 이는 붕괴로 이어졌다. 그 여파는 실제 경제로 퍼졌다. 며칠 내 니켈 화합물의 생산자와 판매자가 생산을 줄이고 배송을 취소하고 새로운 주문을 중단했다. 니켈 값이 올라서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비료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로 공급 부족에 타격을 받은 유일한 부문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러시아보다 서방에 더 큰 피해를 줬다. 두 나라가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세 가지 주요 비료인 질소, 인산염, 칼륨의 거의 2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비료 수출국인데 21년에 EU와 미국은 벨라루스산 칼륨을 제재했고 다음 해에는 러시아 비료를 제재했기 때문이다. 유럽은 제재 때문에 러시아 가스에서 벗어나려 하면서 문제를 더 키웠다. 가스는 비료 생산에 필수적인데 공급은 더 줄고 가격은 더 올랐다. 미국은 제재 외의 조항 때문에 러시아 비료와 곡물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선주, 항만, 은행과 보험업자는 미국 제재에 걸릴 것을 두려워해서 러시아 상품을 기피했고 이는 다시 가격을 상승시켰다. 이런 문제에 더해 비료 시장의 과점 구조, 몇 개가 나눠먹는 구조는 위기를 더 키웠다. 시장을 장악한 몇몇 기업이 화학비료 가격을 2배, 경우에 따라 3배로 만들었고 농업과 무역정책연구소는 그렇게 만들었다고 농업무역정책연구소가 전했다. 상위 9개 기업은 22년 상반기에만 21년 전체보다 100% 이상의 이익 증가를 기록했다. 제재로 돈방석에 앉은 금융권. 미국 제재는 투기와 폭리가 유일한 목표인 현대금융과 맞물린다. 블룸버그는 2022년 3월 첫 주에 원자재 상장 지수 펀드가 새로운 투자금융 45억 달러를 끌어모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보통 한 달 동안 볼 수 있는 유의백인데 일주일 만에 돈을 모았다는 거야. 월가 은행들은 22년에 원자재 거래로 201억 달러를 벌었는데 이는 팬데믹 이전의 일반적인 해에 3 내지 4배였다. 4배까지 벌었다는 거야. 월가 은행들이 이런 제재 속에서 돈을 4배로 벌었다는 거야. 모두 합쳐서 원자재 거래자는 2022년에 놀랍게도 1,500달러를 벌어들였는데 이는 1919년의 3배다. 거대 석유 기업의 이익은 2배로 늘었고 식품 대기업은 22년에 최대 73%의 이익 증가를 기록하면서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돈잔치를 벌였다. 투기가 어떻게 거래와 폭리를 주도했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한 업계 보고서는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미국 제재가 극심한 변동성을 만들고 석유와 가스 흐름을 재조정해서 전기 가격을 극적으로 끌어올리고 재생에너지로의 급격한 전환을 촉발했다고 극찬한다. 이 변동성으로 에너지 관련 원자재 거래가 급격히 증가해 22년 모든 원자재 거래 이익의 74%를 차지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그의 모든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한 무자산 거래자의 급증도 언급했다. 한마디로 순전히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자들이 석유 시장에서 투기를 벌여서 돈을 엄청 불렸다는 거야.
간단히 말해 90년대의 원자재와 파생상품의 규제 완화는 독립거래자, 헤지펀드, 대형은행 같은 순수한 투기자가, 여기서 순수하라는 거 투기만 한다는 애들이야. 순수하다는 게 아니라, 착하다는 게 아니라 투기만 목적으로 하는 그런 애들이 22년 미국의 러시아 제재로 인한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을 이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 투기는 변동성을 부추기고 가격을 부풀렸으며 혼란 속에서 이익을 챙겼고 그 여파로 인플레이션과 공급 부족을 남겼다. 그 결과 많은 저소득 국가에서 기아가 만연하게 됐고 수많은 국가가 붕괴 직전에 놓였다. 우리나라도 은행들이 떼돈을 번 이유가 이런 금융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죠. 원자재 투기가 인플레이션까지 끼친 영향은 분명하다. 원자재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피크 트레이딩 리서치의 데이브 휘트컴은 시장 동향을 쫓는 모멘텀 거래자들이 가격을 올리는데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휘트컴은 그들이 밀이나 커피, 옥수수를 사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22년 봄에 파스타나 시리얼 또는 밀로 만든 어떤 것을 사도 소비자가 모멘텀 거래자들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들은 원자재 지수 펀드도 추가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금융 파괴의 무기.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공동 저술한 논문도 제재와 인플레이션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22년 상반기에 상품과 에너지가 인플레이션의 약 절반을 차지했으며 이는 매달 8%를 넘었다. 공급망 부족도 인플레이션의 거의 1%를 추가했는데 이것 또한 제재로 인해 발생했다. 러시아 제재로 제트 연료가 더 비싸지고 비행 경로가 더 길고 비싸져서 항공 화물 요율이 급등했다. 러시아 제재로 보험과 연료 가격이 상승하고 결제 시스템이 동결되었으며 수백 척의 러시아 선박이 입항 거부 또는 유럽 항구에 정체돼 해상 화물이 혼란에 빠졌다. 이는 팬데믹 이후에 느려진 운송 능력을 더 압박했다. 미국의 제재 시기가 더 나쁠 수 없었다. 인플레이션은 이미 21년 7%에 이르렀고 이는 주로 에너지 가격과 공급망 부족 때문이었다. 하지만 21년 내내 연준의 의장 제롬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몇몇 부문에 국한돼 있고 자동차 가격 급등은 가라앉고 있으며 공급망의 꼬임이 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대를 집결시키기 시작하면서 석유, 가스, 밀 가격이 12월에 급등해 침공 2달 전에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선택적인 전쟁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혼란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제재도 선택이다. 미국은 현재 30개 이상의 국가를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수억 명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 아메리칸 컨서버티브조차 제재를 금융 파괴의 무기라고 부른다. 러시아 침공 2주 후 아메리칸 컨서버티브는 서방이 세계의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공격했다. 서방은 그 여파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 놀랍게도 서방은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속에서 이렇게 했다. 상황은 훨씬 더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여파는 치명적이었다. 22년 6,100만 명이 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높은 식량 가격 때문에 기아에 직면했다. 유럽에서는 극우 정당이 제재로 인한 침체를 이용해 경제 성장률이 1% 미만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반발을 악용하려 했다. 미국에서는 경제적 좌절이 트럼프의 부상을 부추겼다. 게다가 주요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러시아는 경제적 제재를 견뎌냈고 트럼프는 제재를 해제하고 러시아의 유리한 합의를 중재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에 맞서는 유명인 모금 행사? 바이든은 원자재 거품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1990년대 말 상품선물 거래위원회 규제 담당자였던 메릴랜드 대학 마이클 그린버거 법학 교수는 바이든이 파생상품 거래 규제를 풀어준 도드 프랭크법의 허점을 막고 이를 영속화하기 위해 일반적인 공공의견 수렴 기간을 우회하는 긴급 규칙에 서명할 수 있었다. 근데 안 했다. 하지만 그 일은 연방준비제도에게 맡겨졌고 연준은 민간인들 이윤을 추구하는 애들한테 맡겼기 때문에 연준은 경기 침체를 막고 인플레이션을 낮췄다고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 그 조치는 저소득 국가의 고통과 미국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가중시켰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 후인 22년 3월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 그해 금리는 4.25% 인상됐다. 이는 달러의 강세를 가져왔고 미국 소비자에게는 수입품과 달러로 거래되는 석유의 비용을 낮췄다.
하지만 부채에 시달리는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위험을 만들었다. 21년부터 23년까지 소득 하위 절반 가정의 자동차 대출 연체율은 50% 급등했고 모든 소득계층에서 월 납입금은 $100 이상 증가했다. 신용카드 연체율은 전쟁 직전부터 대선 한 달 전까지 34%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중간가격 주택을 사는 데 필요한 연간 소득이 2년 만에 $7만 달러에서 $14만 달러로 2배가 되었다. 신규 주택 구매자의 월 모기지 납입금은 52%가 증가해서 가정의 24%만이 주택을 살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의 더 큰 문제는 생활비 위기였다. 휘발유는 22년 1월 갤런당 3.41달러에서 6월에 5.03달러로 5개월 만에 급등했다. 20년 이후 많은 패스트푸드 품목 가격이 50에서 100% 올랐다. 21년부터 24년까지 식료품 비용은 22% 상승했다. 그런데도 바이든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과 낙태 권리를 내세워 대선에 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부인할 수 없이 중요한 이슈지만 지난 4월에 미국인의 65%는 한 달 살이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 버거를 사거나 기름을 채우거나 식료품을 살 때마다 좌절하고 화가 났다. 트럼프는 그 분노를 이용했다. 그는 카말라, 이민자, 중국을 생활과의 원흉으로 비난했고 모든 것을 고치겠다는 터무니없는 약속을 했다. 한편 해리스는 브루스 스프링스턴, 비욘세, 오프라, 어셔와 같은 행사에 수천만 달러를 쓰며 페스티벌처럼 선거운동을 했다. 해리스의 검사 시절 행적과 입장, 딕 체니를 받아들이는 것, 보수 여성들을 쫓아다닌 것 등 그녀를 끌어내린 다른 요인들도 많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결정한 것은 경제와 인플레이션이었다. 해리스가 경제에 대해 말하려 했을 때 그녀는 월가가 승인한 경제 메시지를 읽었다.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야, 이게 이제 민중의 소리에서 이게 편집을 그러니까 이게 원문은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의 제재가 이 카멜라 해리스를 떨어뜨렸느냐라는 원문이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번역해가지고 이제 올린 거예요. 예, 이 자코뱅의 기사를 소개한 내용이야. 그래서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미국이란 사회, 그 다음에 금융의 투기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진짜 충격적인 뉴스가 기다리고 있어. 짜잔! 무슨 얘기냐? 랜드 보고서 알죠? 예, 랜드 보고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랜드 보고서. 그 랜드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이야. 이제 우크라이나는 아시아 강대국의 대리전이다. 지금 윤석열이가 꼴값 떨고 다니는 거, 그리고 북한이 파병했다는 말도 안 되는 설을 계속 퍼돌린 거. 지금 우크라이나를 아시아 강대국의 대리전으로 만든 거야. 러시아, 한국,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공급하면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거다.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한국 정부 기회주의적인 고려가 아닌 장기적인 국익을 고려하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이 트럼프의 2기 안보사령탑도 한국이 개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끝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한국 자제 발언 러시아 외무 차관에 먼저 자문해봐라 라고 응수하고 그 다음에 한국을 겨냥한 러시아의 보복이 이미 시작됐다 이런 기사를 쓰면서 러시아 해커들이 한국 정부를 디도스 공격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지금 올리고 있다는 거야. 지금 러시아에서는 미국의 미사일이 아시아에 나타나면 러시아가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 어디에? 북한이나 블라디보스토크에.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우크라이나 이제 아시아 강대국의 대리전이다라고 랜드 보고서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대리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랑 싸운다는 거야. 이건 나토가 대리전이었는데 이제 한국이 러시아랑 싸운다는 거야. 그게 랜드 보고서의 계획이야. 쥐들은 쏙 빠지고 나토는 쏙 빠지고 지금 한국에게 이 윤석열과 이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용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을
데려다가 한국, 대만 이런 애들을 데려다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리전쟁을 하겠다. 러시아하고 대리전쟁을 하게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우주 식민지화와 한국 군사화를 돕기 위해서 한국을 모집했다. 한국 전역의 투쟁 활동가들이 윤 정권의 뉴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첫 번째 전국 집회를 개최했다. 그 파괴적인 군사적, 경제적, 환경적 비용을 비판하는 걸 했는데, 한마디로 미국이 우주를 식민지화하고 우주를 전쟁터로 만드는데 한국을 지금 동원했다는 얘기야. 모집했다라기보다 동원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민주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하면 트럼프 노벨 평화상 추천에 적극 참여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트럼프 사도광산 추도식이 세계 한국 사상 최고의 외교 참사래. 사도광산 추도식도 외교 참사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사상 최고 맞아? 최대 맞아? 지금 얘가 지금 한국을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걸로 몰아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인식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주면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추천하겠다. 그 다음, EU의 미래가 위험에 처해 있다. 보렐이 주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의존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보렐이 주장하는 거는 EU가 지금 강력하게 뭉쳐야 러시아로부터 EU를 지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위험에 처해 있다. 미국이 이제 손을 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러시아 때문에 지정학적인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매우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그 다음에 중동, 남코카사스, 아프리카의 뿔, 사헬 이런 데까지를 다 자기네들이 지금 지켜야 된다는 거야. 이 모든 것은 유럽 안보에 대한 미국의 미래 공약이 훨씬 더 불확실해지고 있는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손을 빼기 때문에 이제 유럽 전체 안보에 대한 워싱턴은 이제 미래는 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안녕과 그러니까 유럽의 안녕과 미래를 4년마다 중서부 지역 미국 유권자들 기분에 계속 달려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스스로 방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냥 전쟁을 끝내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유럽이 똘똘 뭉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왜 그 불가리아하고 루마니아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될 F-16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 했잖아. 그런데 그 루마니아에서 지금 이번에 이제 이 조르제스쿠라는 사람이 이제 선두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루마니아 언론에서 이 사람의 지지율을 0이라고 그랬대. 이 사람 지지율이 그러니까 1%가 안 된다. 0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끝나고 나온 사람들한테 출구조사를 했는데, 아니다. 이 사람이 0.4%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뭐 한 5%까지 이제 인정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투표장에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조사했을 때는 이 사람을 찍었다는 사람이 제로였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21%가 넘는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이 사람이 뭐였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전쟁을 반대하고 친러시아 주장을 많이 했던 사람이래요. 예. 그러면 이제 나토를 비판했던 그의 견해는 무엇인가? 국가주권에 공헌하는 옹호자인 조르제스쿠는 종종 자신의 나라가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종속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터뷰와 공식 석상에서 루마니아가 나토에 가입한 것의 이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동맹이 공격을 받을 경우 어느 회원국도 보호받지 못할 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데베셀로 마을에 있는 나토 통제 기지에 있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설의 존재를 비판하며 루마니아가 이를 수용하기로 한 합의를 외교적 수치라고 불렀다. 그는 또한 루마니아에 있는 나토의 탄도미사일 방어막을 대립적 조치라고 불렀다.
이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퍼붓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소셜미디어에 정통한 이 후보는 최근 키예프 정권을 지지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럴 틱톡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이는 유권자들에게 공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조르제스쿠는 승리 후 오늘 밤 루마니아 국민은 평화를 외쳤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큰 소리로 엄청나게 큰 소리를 외쳤다라고 말했다. 이 사람은 2020년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대한 푸틴을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한 위대한 지도자라고 묘사했다. 루마니아의 가장 좋은 기회는 러시아의 지혜에 있다고 언론 보도는 그가 다른 인터뷰에서 말했다고 인용했다. 몰도바에 대해서는 루마니아의 몰도바를 통합하자고 주장하는 우익 정당인 루마니아인 통일을 위한 연합의 일원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 정당과 결별하고 독립하여 선거운동을 벌였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의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려는 나토의 매파의 계획은 당장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폴란드는 모르겠어요. 조르제스쿠의 성공은 브뤼셀의 정책에 대한 불만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중의 지지 감소 속에서 유럽 전역에서 우익 정치적 성공의 척도로 활용되었다. 비슷한 감정이 올해 여름 슬로바키아 대선에서 우크라이나 비판가 페터 펠레 그리니가 승리하고 오스트리아 의회 선거에서 우익 자유당이 성공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한마디로 지금 루마니아 국민들도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나라가 위험해져야 되냐, 루마니아가 위험해져야 되냐 이러면서 이런 사람을 지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저 먼 나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윤석열과 민주당은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루과이 대선. 예, 우루과이 대선에서 야당의 오르시가 당선이 됐는데 우루과이라는 나라는 그나마 이제 좀 평화적인 나라인 듯 해요. 근데 하여튼 이 나라에서 그 중남미에서 제일 발전한 나라래.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중도 우파가 집권하고 있었는데 5년 전에 5년 만에 다시 중도 좌파가 재집권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 소위 우파라는 이름으로 여기서는 이 남미에서는 우파 좌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유럽에서는 친러시아를 극우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여튼 그 뭐라 그러나 하여튼 룰라가 해리스를 지지했다. 그게 좀 의혹이야. 하여튼 이 뭐라 그러나 이 우루과이에서 중도 좌파가 재집권을 했다. 이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만 명의 영국인이 이 7월 투표를 지금 취소하면서 재실시를 해달라. 왜냐하면 지금 노동당은 공약을 어기고 전쟁을 안 하겠다는 공약을 어기고 지금 이 스타머가 완전히 미친 짓을 하고 있잖아. 불과 몇 달 만에 영국에서 새로운 총선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청원했다. 수요일에 제출된 청원서는 스타머와 노동당이 지난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약속을 어겼다. 공약을 어겼다는 거야. 의회의 재투표에 대한 논의를 촉구한다. 일요일 오후 현재 100만 개 이상의 서명을 모았고 분당 2,000개의 새로운 서명이 추가되고 있다. 정부 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10만 개의 서명이 모인 청원은 최근에 이미 논의되었거나 가까운 미래에 논의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노동당은 164석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어떤 토론이 불신임 투표나 재선거로 끝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스타머는 여전히 앉아서 지금까지 그 성과에 대한 논의하는 것을 들어야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스타머가 물러날 일은 없지만 어쨌거나 지금 영국의 국민들이 100만 명이 스타머와 노동당이 이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이런 불필요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민심에 맞게 공약을 해놓고 지금 그 공약을 안 지키고 있다. 그리고 그 브렉시트 문제라든가 한마디로 얘도 나토가 꽂은 인형이기 때문에 이 나토의 뜻대로 정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영국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이 최근에 10% 추가 관세 발언 GT의 대응으로, 그러니까 글로벌 타임스의 대응으로 중국 주미 대사관은 무역 전쟁이나 관세 전쟁에서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말했다. 지금 이제 트럼프가 뭐 펜타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국에다가 기존의 관세에다가 10% 추가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원래 관세가 없었는데 25%까지 관세를 올리겠다. 무관세였는데 관세를 25%로 올린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런 관세를 올리는 것이, 중국에서 볼 때는 절대로, 아무도 이길 수 없다. 모두에게 불이익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왜 관세가 위험한지 우리가 지난번에, 유튜브 올려주신 걸로 배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 펜타닐이 해결될 때까지 중국의 추가 관세 10%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뭐 60%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중국에다 매기는 관세에 추가로 10%, 그 다음 트럼프의 관세가 현실로 됐다. 멕시코, 캐나다, 중국의 고관세.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완전히 지금 멘붕이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펜타닐과 불법 이민이 해결될 때까지, 이 고관세를 유지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관세 공약 취임 직후 실행하겠다는 강한 의지. 트럼프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가 예고되고 있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추가 관세 부과가 예고되고 있다. 그러자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관세 전쟁에서는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한다. 라는 이야기고요. 아, 이건 아까 그 기사에 대한 얘기가 잘못 여기 올라왔네? 응. 아까 이제 그 루마니아 대통령, 이 루마니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웃 국가이고 여기에다가 나토가 공을 들여놨는데 여기에 이제 친러시아 대통령을 선출할 수도 있다. 아무도 50%를 안 넘어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두 명이 하는 거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후보가 되게 많고 다양했나 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다 합치겠죠. 근데 지금 이제 1등한 사람 무소속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애들이 합쳐갖고 이 무소속을 이기려는 그런 전략을 짤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이 루마니아의 많은 민심이 이번에 이 선거 결과를 보고 어떻게 움직일지, 그러니까 이제 다른 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얘네들보다 이 사람이 20몇 퍼센트 20% 가까이 얻을 거라는 걸 상상도 못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안 찍었던 사람들이 이 친러시아 후보한테로 표를 몰아줄 거냐. 사실 친러시아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상식적인 사람이야. 상식적인 사람한테 표를 몰아줄 거냐, 아니면 지지 정당별로 뭉쳐서 결국 전쟁을 이어가고 루마니아를 위기에 빠뜨릴 사람을 뽑을 것이냐. 다음 결선 투표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인데, 지금 인도 재벌에 대한 미국의 표적 조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미국에서 인도의 이제 재벌들, 특히 모디의 적극적 후원자인 친모디 기업가들에 대해서 계속 표적 조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인도 경제를 막 흔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도는 어떻게 보면 소수의 부자가 모든 부를 차지하고 있는 좀 문제 있는 구조잖아.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지금 미국이 그래서 이제 모디가 강력하게 이제까지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이제 인도의 기업가들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모디가 정치를 계속할 수 있었다. 근데 이 모디, 이 나쁜 놈이 자기네들이 쿼드에도 끼워주고 그렇게 자기네 이제 인도를 끼워놨더니 낼름 북한하고 러시아로 갔다. 중국 러시아로 갔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인도를 계속 이제 캐나다가 인도하고도 시비 걸고 이러는 것들이 나토가 이제 인도에다가 이제 시비를 거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근거가 없다라는 게 이제 인도 측의 주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도의 모디가 지네들 말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보복하는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중국 기사인데, 모디 총리가 미국에게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최근의 신호.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모디가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지금 모디는 굉장히 환멸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 모디가 결국 중국과 이 러시아와 손잡고 이 미국이 사라진 세계의 다극 중에 하나가 되려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때 파키스탄에서 종파 갈등으로 사흘간 80명이 사망했다. 그러면서 이제 7일간 휴전을 하기로 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이런 종파 갈등은 누가 유도하는 거다. 친나토 세력들이 유도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은 왜 일어났을까? 지금 임란 칸 지지자들이 파키스탄 수도로 대행진을 벌이고 있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뉴스는 경향신문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파키스탄에서 종파 갈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사흘간 80명이 사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파키스탄 북서부의 뭐 카이버 파크툰주와 뭐 크람 지역에서 무장 세력의 이제 충돌이 일어났다라는 이제 보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 파키스탄에서는 지금 임란 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인데 옛날 총리였대. 근데 이 사람이 그 뭐라 그러나 파키스탄 총리인데 이 사람 무슨 주장을 했냐면, 가만 있어봐. 자, 이 사람은 러시아에 너무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잘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칸의 이러한 주장이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부인하면서 그의 파키스탄의 테흐리크 인사 F당의 수도에 집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마디로 지금 이제 임란 칸이라는 사람을 구속한 정부가 친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임란 칸을 구속시켰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파키스탄의 수도를 향해서 뭐 5개 방향인가에서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 파키스탄 정부가 그걸 뭐라 그러니, 저기 컨테이너 박스를 그 고속도로에다 다 막고 지금 진입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도 지금 정치 세력이 지금 막 급변하고 있다라는 가 이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하고 이란이 달러화를 완전히 탈피해서 자기네들끼리 뭐 이란 돈하고 러시아 돈을 디지털 화폐로 이제 만들어서 서로 교환하기로 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서로의 자원을 주고받을 때 달러를 거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기사들을 고른 이유는 뭘까? 내가 볼 때 지금 이제 우루과이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이제 이 우크라이나의 이웃 나라가 한마디로 이제 루마니아에서 친러시아 후보가 깜짝 1등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도 우루과이에서도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파키스탄에서도 친러시아 총리를 가둬놓은 그 정부를 향해서 파키스탄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다라는 거. 이런 걸 보면 뭘 얘기하느냐. 한마디로 지금 이제 미국 중심의 친미 정부들이 다 교체되고 있는 거야. 친미 정부들이 지금 교체되고 새로운 변화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오로지 한국만 양당이 그 충성스러운 친미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게 나는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 왜 한국의 이익보다 그들은 미국의 이익에 우선할까? 걔네들의 본질은 무엇일까? 나는 그래서 민주당에서 막 명빠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땐 네드 쪽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 민주당에서 자칭 명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네드에서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 계속 보수에게 표를 구걸하게끔 유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냥 뭐 근거 없는 소설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뉴스로 얘기를 해보면, 지금 거센 외풍 속에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외통수에 걸린 한국 경제, 원달러 환율은 치솟고 금리 인하는 힘들고 정부 여당은 추경 통한 경기 부양을 외면하고 있고, 성장률 전망치는 속속 하향하고 있고, 저성장이 고착되고 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서 기업들도 좌불안석이다. 내수를 살리지 못하면 건전 재정도 공연불이 된다. 그 다음에 지금 기업 체감 경기가 역대 최장 강추위 온다. 30개월 연속 부정적이다. 그래서 한국 경영자협회 한경협에서 이게 좀 옛날 경실련 얘네들이죠. 하여튼 경실련이 아니라 누구였어? 걔네들 기업들의 대기업들의 모임, 여기에서 12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을 발표했는데 22년 4월부터 30개월 연속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다. 22년 4월 뭐 때문이야? 결국 우리나라도 러시아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이 일어난 다음 미국의 제재 때문에 같이 피해를 봤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런데 전경련, 경실련이 아니라 전경련.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답을 갖고 있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야당도 전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광산 추도식 해방 이후 최악의 외교 참사다. 이게 해방 이후 최악일까요? 외교 참사로? 나는 이 해방 이후에 그 이제 이 이승만과 미국의 그 소파 협정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외교 참사가 있었는데 사도광산 추도식이 해방 이후 최악이라고 얘기할까? 여기에서 나는 지금 민주당의 한계를 보는 거야. 지금 민주당은 미국과 이 나토 세력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데 그걸 외면하는 거야. 철저히 외면하면서 지금 일본에 대한 비판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최악은 이승만부터 이제까지 윤석열까지 오는 동안에 미국에게 의존하고 미국의 뜻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전작권도 없이 지금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황,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산케이는 뭐 야스쿠니 참배가 당연하다. 한국의 반일병이 지긋지긋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이제 앞으로는 그 뭐 야스쿠니 심사도 그냥 봐줄 건가? 좌우지간 얘네들이 일본에 대해서만 극우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도광산 추도식 일본 해군의 부산 진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고 오로지 과거 역사 문제만 가지고 비판하는 거야. 이건 현재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오페소 때문에 단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둥 그러더니 자기 구속 문제 해결되니까 오페소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살만한 세상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진짜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각계 지도자들이 이제 지식인들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헌법과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이제 이 기자회견을 했대요.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26일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전쟁 개입 반대 각계 공동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그래서 각계 인사 1325명이 서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때문에 윤석열의 이 파병은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했다라고 막 이렇게 스님들까지 다 나오셔갖고 이제 비판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지금 거대 야당으로 밀어줌을 받은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국회에서 몇 마디 떠돌다가 지금 쑥 들어갔지. 김건희 얘기만 하고 있잖아 지금. 명태균 녹취록 얘기만 하고 있잖아. 친민주당 모든 언론이 명태균 녹취록 얘기만 하고 있어. MBC까지. MBC, JTBC를 비롯해서 모든 유튜버들이 지금 이게 국제법과 헌법 위반 사건이 벌어져서 한국의 전쟁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 야 정말 대단해. 오로지 우리 한사 선생님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최후 통첩의 의미를 똑바로 바라봐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 이걸 자초한 윤석열의 국가 파괴 행위는 처벌돼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 패권의 종말, 우리가 좀 아는 얘기지만 미국 패권의 종말, 세계가 새로운 다극 질서를 수립하는 방법.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이 서아시아의 변화는 10월 7일에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이란의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가고 있다. 이란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럽과 전개되는 세계적 위기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이제 3차 대전이 임박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시간이 11시 24분인데,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다극화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 다극화는 진행되고 있고, 세계 정세는, 미국이 이제 지는 해야 미국의 단극 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런데 마치 미국이 아직도 단극 체제를 쥐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한국의 양당이야. 거대 양당.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난 진짜 왜 그리고 그들을 비판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
어. 소위 민주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왜 국회 다수석을 뭐 만들어줬을 때 그거 막으라는 거잖아. 그걸 안 하고 있는데 왜 침묵하고 있지? 그래. 이 나라에 전쟁이 나거나 말거나 김건희 녹취록이 더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미친 여자인 거지 뭐. 그래, 내가 미쳤을 수도 있어. 하여간 지금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은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야. 그 하나하나의 헌법기관을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이 국민의 안전과 이 생명을 위해서,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김건희 녹취록으로 우리 국민이 죽어? 아니잖아.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는 아무 말, 지금 막 이렇게 윤 정부가 막 나가고 있는데 비판한 줄 없어. 윤 정부의 막각파식 외교는 국민을 죽일 수 있어. 왜 이렇게 약점을 잡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재판에서 무죄, 오케이. 그래요. 자, 결국 오늘의 깨달음은,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더 이상 얘기하면 막 그 내일 건강검진에 매우 불리할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어느 나라 국민이나 그 국민의 수준에 걸맞는 정치 체제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기보다는 오로지 그, 누구누구 지키기, 그 다음에 뭐 누구누구 리스트 이런 거에만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방송 듣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 근데 실제로 더 많은 압도적 국민들은 지금 뭐 누구누구 지키기와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20대 애들 보는 그 사이트에서는 그런 글이 올라오는데, 김건희는 좌파다. 우파를 섬멸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좌파 관첩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요. 예. 김건희만 물고 늘어지고 있는 우리 한국의 정치권이 결국은 이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무관심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저는 이제 그들을 바꾸겠다는 생각 안 하고요. 여러분은 증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경고하고 이야기했던 것들은 분명히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 예, 분명히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고 막아낼 수 있는 것을 지금 저 거대 야당이 안 했다는 거, 그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 국힘당은 국회에서 몇 명 안 돼요. 물론 정부 행정부를 잡고 있지만 윤석열의 모든 일을 중단할 수 있는 거는 국회예요. 견제할 수 있는 게. 예.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행태는 정말 우리가 증인이 돼서 그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망치는데 윤석열과 공범이었는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중국에서는 자신들이 왜 그 아편 전쟁으로 당했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패배의 역사도 가르친다. 정말 이제 부러운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왜 이번에 이토록 경제가 폭망했고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지, 이걸 뭐 윤석열 때문이다라고 나는 비난할 수 없다고 봐. 아까 봤잖아. 우리나라 경제가 왜 위험해? 왜 나빠졌어? 언제부터 나빠졌어?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나빠졌어. 그럼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안 하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거라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똑똑히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범죄자들에게 절대 여러분의 표를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방송은 지금 좀 이제 애매한데, 일단 금요일 밤 9시 반에, 최대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금요일 밤 9시 반에 우리 방송을 다시 하는, 그때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가 이제 그때 가서 공지를 다시 띄우는 걸로 할게요. 예, 모두 수고하셨고, 내일하고 모레는 우리 아파트 전체를 공사하느라고 인터넷도 안 되고 전기도 안 된대요. 수돗물도 안 나오고 물도 안 나온대. 예, 그래서 집을 떠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송 못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 다음 생방송 때 만나요.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오늘 들어오면서 광고 시청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이 업을 눌러서 응원해 주시고, 그런 모든 그 업을 눌러주신 602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쉬는 시간으로 광고 시청으로 후원해 주실 분들께도 미리 감사를 드리고, 물질로 직접 후원하신 분들 제가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묵묵히 후원해 주셔서 오늘도 힘차게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니저님들 오늘도 한결같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게시판에 아주 그 황금 같은 게시물들 올려주신 우리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다음 방송 금요일에 만나요. 평안한 밤 되세요. 나 오늘 되게 빨리 잘 끝냈어. 아싸. 제목을 안 했구나. 잠깐만요. 오늘 제목 동덕여대 논란, 정우성 아들 논란 왜? 예, 이게 안 했어. 예. 한마디로 지금 이제 이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를 지금 대리로 내세우려고 그러는 거다. 보니까 폴란드도 원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폴란드도 우리처럼 대상이야. 폴란드하고 발트 3국, 그 다음에 한국이 지금 이제 이 새로운 대리전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보니까 유럽에서는 발 빼자는 분위기고, 지금 이제 한국의 무기와 한국의 병력으로, 이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게 랜드 보고서로 나왔어. 얘네들이 장기적 계획 세운 애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면 안 돼. 그리고 또 뭐 국내에서 윤석열 탄핵 여론도 가라앉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대 남자 여자가 들어가는 모든 사이트에 동덕여대로 도배를 해놨다는 거야. 동덕여대의 문제를 가지고 도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와 진짜 지난 이틀 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이 하루 종일 정우성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우성이 유엔 난민기구에서 일을 하면서 난민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자기 아들은 안 들이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동의가 되세요? 진짜 이게 이 댓글만 봐서는 한국민의 그 인식 수준이 이 한국민의 인식 수준이 이게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IQ로 따지면 50 이하인 걸로 보여. 아니 난민을 받아들이자라는 게 자기네 집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야? 난민에 대해서 혐오하지 말고 국제법에 따라서 난민을 지원하자는 얘기가 왜 그 사람의 가치관과 뭐 지금 모순이야. 솔직히 얘기해서요. 한국에서 과거에 지금 우리 50대 나이 정도 되잖아? 그럼 과거에 누가 임신해서 네 아들 낳았다 그러면 모른다. 유전자 검사하자. 그게 먼저 나오는 말이야. 근데 정우성은 임신했다는 얘기 듣고 태명도 지어주고 그리고 그 아이의 양육비를 대겠다는데, 그러면서 근데 둘 다 그러잖아. 두 사람이 자기네들은 결혼할 의사가 없다. 그런데 그 어쩌라는 얘기야. 그럼 엄마가 낳은 아기를 정우성 집으로 데려가라는 얘기야? 둘이 결혼을 원하지 않는데 결혼을 강요하면서 정우성 집으로 애를 데려가라. 무슨 논리야 이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가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인터넷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그리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떠들어대고 있는 그 모든 야만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안 올라가는 거야. 다른 나라의 출산율이, 서양에서 출산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 결혼하지 않은 커플이 아이를 낳는 걸 다 수용해. 그리고 어떻게든 낳은 아이는 정부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해. 정말로 이 야만적이고 부끄러운, 진짜 무슨 1950년대보다도 못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번에 이 정우성을 비난하고 동덕여대 문제를 사태로 키워가는 애들을 보면서, 이러니까 우리가 전쟁 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너네가 끌려가가지고 죽게 생긴겨.
우리가 이러니까 지금 굶어 죽게 생긴 거야, 지금. 우리는 내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기보다 우리는 경제적인 위기로 굶어 죽을 가능성이 커요.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지금 전부 다 빚 얻어서 집 살았는데 그 빚 못 갚아서 젊은 청년들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가 없어.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중요한 문제에 신경을 못 쓰기 때문이라는 거지. 아니, 낳은 애기 낳는 거 동의하고, 낳은 애기가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사람한테 왜 욕을 해? 미친 거 아니야? 그걸 방송하고 있는 것들이 더 웃겨. 어? 너네들 한국의 출산율에 대해서 관심 없어? 출산율 1%가 안 되는 나라에서 애를 낳고 키우겠다는 사람들한테 왜 지랄들이냐고. 진짜 미친 것들이야.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보니까 일부만 덩달이고 주로 기계인간들이야. 기계인간들이 댓글 논쟁을 일으키고 이 언론에서 일제히 이 그 정우성 논란을 얘기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얼마나 위기인지를 가리는 거, 그게 목적인 걸로 보인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탄핵 여론이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걸로 보이고 있다. 라고 보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짜 끝. 자,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